대나무 지팡이에 집신 신고, 말 달리듯 가노니. 무엇이 두려우랴. 도롱이 하나로 평생 비바람 속의 산들, 또한 어터리. 돌아보니 비바람 몰아치던 곳, 비 온 것도 없고 날이 갠 것도 없구나. 방금 들으신 시를 노래한 인물의 이름은 중국이 대문호 소식. 우리에게는 소동파로 더 잘 알려져 있죠. 당대 최고의 천재이자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그는 하루아침에 반대파의 모함을 받아 머나먼 유배지로 쫓겨나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고문,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까지. 인생이 가장 화려한 시절에 만난 이 가혹한 폭우 앞에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원망하며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저주했을까요? 놀랍게도 소동파는 자신에게 닥친 비바람을 피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였죠. 남들이 비웃는 투박한 사컷과 남학신을 신고는 그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내며 유유히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토록 초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강경희 저자의 어른을 위한 고전의 숲을 통해 소동파가 우리에게 남긴 빗속에서 춤추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책은 소동파뿐만 아니라 장자, 공자, 사마천 등 인생이 해답이 필요한 날에 꺼내 읽으면 좋을 8명의 옛 스승과 동양 고전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흔들리는 어른들에게 고전이라는 단단한 뿌리를 선물하는 인생 가이드북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나는 삶이 흐려질 때면 고전이라는 바람이 부는 숲속에서 길을 찾았다 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혹시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흐릿하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무거운 짐은 내려두고 저와 함께 고전이라는 바람이 머무는 숲속으로 걸어가 보시겠어요? 별은 어둠의 깊이를 탓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일찍이 인간의 삶이 고해임을 통찰하고 비통해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사람들의 삶은 그다지 변한 바가 없는 듯 보인다. 오히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고통스러워 보이니 말이다. 누구나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고통을 대하는 각자의 태도는 다양하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처럼 어차피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 드리워진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흔히들 고통은 주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다루어진다. 불길의 의지로 극복한다는 것은 노력의 차원에 속한다. 마치 폭풍우 속에 굳건히 서서 버티는 나무와 같다. 하지만 그렇게 꼿꼿이 서서 버티는 나무는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폭풍이 불면 뿌리를 드러내고 쓰러진다. 고통을 다루는 또 다른 방식으로 노력의 차원이 아닌 동의 차원이 있다. 그것은 폭풍에 온몸을 맡기는 갈대와 같다. 그러나 갈대는 아무리 센 폭풍이 불어도 뿌리를 드러내고 쓰러지지 않는다. 중국이 대문호 소동파의 글은
자기 앞에 닥친 고통에 동의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고통에 직면했을 때 소동파는 불행한 상황을 탓하며 자포자기하거나 거기에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임을 알았을 때 그는 그 상황을 호호와 위추의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동의하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실제와 전혀 상관없는 상상으로 인한 근심과 불안이 야기하는 왜곡된 관점이 지닌 오류를 기지 넘치는 유머로 꼬집었다. 자기 삶에 던진 그의 유머는 우리에게 위트 있고 따뜻한 위로를 주고 슬며시 미소 짓게 하면서 고통의 이면에 숨어있는 삶의 신비에 눈뜨게 한다. 이 때문에 소동파의 글은 고통과 좌절을 겪었던 많은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지고하, 남녀노소,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널리 사랑받았던 사람.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 세상이 바뀌었어도 그 인품이 퇴색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소동파였다. 동파의 문장이 후세까지 그토록 칭송받는 진짜의 이유는 그의 탁월한 인품 때문이었다. 조선시대에 매화 그림으로 명성을 날렸던 화가 우봉조희룡은 철종 2년에 추사 김정희의 북청 유배 사건에 연루되어 임자도에 유배되었다. 아무도 위로해주는 이 없는 고독한 유배 생활 속에서 조희룡은 소동파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위로했다. 동파 선생의 입극상을 자리 오른쪽에 걸어놓고 매화 한 퍽을 그려 입극상 옆에 거니 마치 선생에게 드리는 예물 같다. 장난삼아 시 한 수를 써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 한 번 웃게 한다 라는 긴 제목의 시는 동파가 문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 잘 나타나 있다. 동파 선생 입극상이란 소동파가 해남도에서 귀양살이 하던 어느 날 길에서 갑자기 비를 만나 근처 농가에 뛰어들어가 빌린 사갓을 쓰고 남학신을 신은 모습을 그린 동파 입국도를 말한다. 대나무로 만든 사갓을 쓰고 남학신을 신고 태연하게 가던 길을 계속 가는 동파를 보고 동네 부인들과 어린 아이들이 뒤따라가며 웃어대고 동네 개들이 다 나와서 지저댔다고 한다. 이런 뒷이야기를 지닌 동파 입국도는 조선 말기 조희룡, 허련, 유숙, 지운영 등 여러 화가의 붓으로 그려져 문인들에게 널리 환영받았다. 유배지에서 조희룡은 사각과 남학신 차림으로 빗속을 걸어가는 동파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동파가 말년에 유배지에서 쓴 시를 읽는다. 매화 그림으로 명성을 날렸던 그는 자신이 그린 매화를 동파에게 드리는 예물로 삼아 향을 피우고 참배한다. 외롭고 쓸쓸하기 짝이 없는 유배지에서 동파를 기리는 조희룡의 행위는 부처를 통해 고해의 삶에서 해탈하고자 하는 간절한 종교적 열망과도 닮아 있다. 그는 동파의 삶을 떠올리면서 외롭고 갓난한 삶을 의연하게 헤쳐나가고자 했다. 그에게 동파는 바로 고단한 삶에 위로와 희망을 주는 하나의 표상이었다. 도대체 동파의 어떤 점이 고통을 마주한 많은 이의 마음에 그토록 간절하게 다가갔을까? 동파가 남긴 글을 통해 동의의 차원에서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을 탐색해보자. 동파라는 호로 더 잘 알려진 소식은 정말로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다. 예술가로서 그는 위대한 시인이자 작가이며 북송 4대 서예가 중 하나로 꼽히는 이름 있는 서예가이자 창조적인 화가였다. 유학자로서 그는 백성의 고충을 잘 이해해주는 정치가였고
황제의 비서관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냈으며 논어, 주역, 서경 등의 경전에 주석을 한 학자였다. 더불어 도교와 불교에도 깊은 조예를 지녔으며 유불도 사상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품이 넓은 철학자였다.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지는 못했지만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일을 즐겼으며 직접 술을 담가 시음하는 것도 좋아했다. 요리에도 재능이 있어서 직접 개발한 요리도 수십 종에 달한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동파육인데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당에서도 맛볼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인 메뉴이다. 1036년 12월 19일 사천성 미산에서 태어나 자란 소동파는 시골이 한미한 집안 출신이었다. 나이 22에 과거 시험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당시 문단의 영수였던 구양수의 인정을 받으면서 기라성처럼 중앙정계에 등단했다. 구양수는 동파의 글을 읽고 친구 매호신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땀이 흘렀다. 즐겁고 또 즐겁다. 늙은이가 마땅히 길을 비켜 그가 나아갈 길을 내어주어야겠다. 기쁘다. 정말 기쁘다. 라고 했으며 자신의 아들에게는 동파로 인해 30년 뒤에는 아무도 나를 일컫지 않을 것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나 화려한 등단과 달리 소동파의 벼슬길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다. 신종의 개혁 의지에 힘입어 재상 왕한석이 신법을 시행하자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 미움을 샀고 이 때문에 조정에서 견디기 어려워지자 외직을 자청해 지방관으로 나갔다. 지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신법의 장단점을 몸소 체험한 소동파는 친한 벗들과 현실을 풍자한 시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반대파에서는 그런 시를 증거 삼아 그가 조정을 모욕하고 황제에게 불충한 무례를 저질렀다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 역사에서는 이를 5대 시한이라고 하며 문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필화 사건으로 기억된다. 이 사건으로 약 130일 동안 어사대에 구금되어 죽음에 이를 뻔한 동파는 많은 사람들의 구명운동으로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황주로 유배되었다. 공무에 참여할 수 없고 유배지를 벗어날 수 없는 귀양살이인데다 그와 연루된 친구들도 귀양 가거나 벌금형을 받았다. 나이 44세 겪은 이 사건은 그의 삶에 내린 혹독한 den설이었으며 동시에 그의 삶과 글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이로부터 그의 삶은 몹시도 큰 낙차를 보이며 부침했다. 신법을 지지하는 신법당과 신법을 반대하는 구법당의 당파 싸움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조정으로 소환과 유배가 반복되었다. 신법을 지지했던 신종이 승하한 뒤 어린 철종을 대신해 수렴 청정을 한 선인태우는 동파를 중앙정계로 불러들여 파격적인 승진을 시키며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당쟁으로 바람잘날 넘는 조정의 염증을 느낀 그는 다시 외직을 청해 지방관리로 지냈다. 철종이 자라 친정하면서 다시 신법을 지지하는 인물을 조정으로 불러들이자 동파는 나이 59에 광동성 해주로 유배되었고 62에 다시 바다 건너 해남도 담주로 유배되었다. 철종의 아들 휘종이 즉위하면서 사면 복권되었지만 얼마 있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66이었다. 그의 벼슬길에는 조정 재임, 지방 전출, 유배라는 사이클이 반복되었다. 30년이 채 안 되는 관직 생활 가운데
공매에 참여할 수도 없고 안치소를 떠날 수도 없는 상태로 귀양살이한 세월이 대략 13년쯤이다. 그러므로 그의 환도는 유배로 인한 유랑의 세월이 거의 반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고통을 겪은 유배 시기에 그의 문학은 가장 찬란하게 꽃피었고 그의 정신적 경지는 가장 빛났다. 이제 동파의 글을 통해 그가 자기 앞에 닥친 고난을 마주한 방식을 하나씩 더듬어 보자. 평생토록 입 때문에 바쁘더니 나이 들며 일이 더욱 황당해져 우습다. 장강이 성을 감더니 물고기가 만나겠고 좋은 대나무가 산을 덮었으니 죽순이 향기롭겠네. 쫓겨난 몸이니 원해랑이라도 무방하고 시인이 수고랑 지냈던 것 늘 있는 일이었지. 다만 털끝만큼도 보탬이 못 되면서 관가의 봉구만 축내어 부끄럽네. 원풍 3년 2월 황주에 막 도착했을 때 지은 시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유배 생활을 코앞에 두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궁벽한 시골에 쫓겨온 사람의 눈에 띈 낯선 강사는 처연할 만도 한데 동파는 오히려 반전과 위트로 시를 보는 이를 웃음 짓게 한다. 강이 깊으니 물고기가 만나겠고 대숲이 온 산을 덮었으니 죽순도 맛있겠다니. 이것이 유배당한 사람의 눈에 비친 풍경이라 말할 수 있는가. 자기 앞에 닥친 불행에 이런 유머를 던지는 순간 그는 유배당한 수인이 아닌 유람객으로 바뀐다. 인생이란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 동파에게 황주 귀양살이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모두 힘든 시기였다. 세상 끝으로 쫓겨난 것 같은 외로움, 그 누구도 믿고 기댈 수 없다는 불신감, 그것보다 더 춥고 시린 감정이 있을까. 이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황주에 막 안착하고 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자기 내면에 대한 성찰이었다. 황주에 도착해 대충 거처를 정하고 먹고 입는 것이 조금 해결되자 문을 닫아 걸었다. 사람들과의 왕래를 끊고 내 놀란 혼백을 가다듬으며 스스로를 새롭게 할 방도를 생각했다. 지난날의 생각과 행동을 뒤돌아보니 모두 도에 맞지 않았다. 그것은 다만 이번에 죄를 얻은 일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한 가지를 고쳐 새롭게 하려다가 또 다른 잘못을 할까봐 두려웠다. 비슷한 일들을 따라 더듬어 가다 보니 후회스러움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나는 탄식했다. 나의 도는 길을 제어할 만하지 못하고 나의 성은 습을 이길만 하지 못하고 근본을 다스리지 않고 말단을 고치는 것은 비록 지금 새로 고친다 하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불도에 귀의하여 깨끗이 씻어야겠다. 성 남쪽에 대나무 숲과 목과 정자가 있는 안국사를 발견하고는 하루 이틀 걸려 그곳에 가서 향을 피우고 고요히 앉아 자신을 깊이 성찰했다. 황주 안국사기. 그는 불행이 자기를 둘러싼 현실이나 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러한 현실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기 앞에 닥친 불행의 원인을 자기를 둘러싼 주위에서 찾는다면 결코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주위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불행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자선을 통해 내면으로 주의를 돌려 자신의 볼품없는 내면과 맞대면 하는 뼈아픈 과정을 겪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황제의 귀양살이는 경제적으로도 크게 힘들었다. 직함만 있다 뿐이지 공무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복록이 끊겼기 때문이다. 진관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살림살이가 얼마나 궁핍했는지 알 수 있다. 황제에 막 도착했을 때 복록이 이미 떨어졌는데 식구는 적지 않아 속으로 몹시 걱정했습니다. 다만 대폭 절약하여 하루에 150전을 넘게 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매달 초에 4,500전을 30뭉치로 나누어 대들보에 걸어놓고 매일 아침에 갈고리 달린 장대로 한 뭉치를 내린 뒤 장대를 숨겨버립니다. 커다란 대나무 통에 그날 쓰고 남은 것을 따로 모아두어 손님 접대에 대비합니다. 이것은 사실 가수가 쓴 방법이랍니다. 주머니 속에 아직 1년 남짓 버틸 만한 돈은 남았으나 때가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지요. 물이 흘러들면 도랑이 된다는 말이 있으니 미리 걱정하지 않으렵니다. 이러니 마음속에는 근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진관에게 보내는 답장.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검소한 생활을 하더라도 겨우 1년을 버틸 만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동파는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거나 전전긍긍하지 않았다. 어쨌거나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자신이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놓아두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 티베트 밀교의 격언처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 해결할 수 없는 일 또한 근심할 필요가 없다. 동파는 이러한 이치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1년이 지나면 바닥날 가정 재정을 미리 근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물이 흘러들면 도랑이 된다는 말로 낙관했다. 1년이 지난 뒤 가진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비록 황무지기는 하지만 땅을 경작해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물이 흘러들면 도랑이 된다고 낙관했던 동파의 믿음이 현실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곳을 동파라고 불렀고 그것을 평생 자신의 호로 삼았다. 그만큼 이곳은 동파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는 황주 유배 생활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처절한 외로움을 느꼈으며 자신의 내면과 직접 마주했고 사대부이지만 몸소 농사를 지어 생계를 잇는 농부의 삶을 시작했다.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시골에서 응가하며 자유롭게 사는 것이었다. 그러나 벼슬에 매인 몸인데다 벌을 받고 있는 죄인이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한스럽고 서글프다. 그래도 여전히 이 속에서 아둥바둥 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거나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숲을 뚫고 잎새 두드리는 빗소리 들을 것 없다. 읍절이며 천천히 거니로도 무방하지.
대나무 지팡이에 집신이 말타기보다 경쾌하니 무엇이 두려우랴. 이슬빛 속에 도롱이 쓰고 한평생을 맡긴들. 이는 황주 근처에 있는 사우러 가던 도중에 비를 만난 일을 노래한 시이다. 우비를 가지고 가던 사람이 앞서가는 바람에 동행하던 사람들이 모두 낭패스러워했으나 동파만은 아무 거리낌 없이 시를 읊조리며 천천히 빗속을 거닐었다. 동파는 자신에게 주어진 외부 상황에 얽매여 우울해하거나 한탄하며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즐길 줄 알았다.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격언처럼 언제 유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관직을 회복해 여기를 떠날 수 있을까? 이렇게 근심하기보다는 그에게 주어진 한가로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자유로워졌다. 그 자유로움은 빗속에서 천천히 거니는 즐거움을 선물했다. 전에는 몰랐던 기쁨을 깨달은 그는 평생을 이슬빛 속에 도롱이를 쏘고 산다 해도 두렵지 않다고 했다. 이제 그에게 유배는 더 이상 벗어나야만 하는 족쇄가 아니었다.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이전에는 알 수도 없었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차원의 삶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에게 닥친 화에 진심으로 동의하자 그 이면에 있는 복이 보였고 그것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고통이든 기쁨이든 그저 흐르는 것일 뿐. 1084년 유배지가 여주로 바뀌어서 그곳으로 가는 길에 여산을 지나치게 되었다. 여산에서 남긴 그의 시에는 유배 생활을 겪으며 깨달은 삶의 통찰이 빛난다. 가로로 보면 고개, 옆에서 보면 봉우리, 원근 고저에 따라 각기 그 모습 다르네. 여산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단지 내 몸이 이 산 속에 있기 때문이지. 산 속에 있을 때는 그 산의 진면목을 알 수 없다. 자신이 선 자리에서 보이는 산의 모습은 자리를 바꿀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의 인식 능력이란 인식 조건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늘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전체 사태를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은 것은 운명, 우연, 불가사의 혹은 어떻게 이럴 수가와 같은 말로 표정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사태의 일부라는 것, 입장이나 관점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다른 면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시비 판단이나 독선, 아집 등으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이치로 미뤄보면 자기 앞에 닥친 고통을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관점을 달리하면 산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고통으로 보이는 사태의 다른 면을 볼 수 있다.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더 단단해진 자신을 마주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그제야 우리는 시인한다. 고난이 자신을 성숙하게 했음을. 설령 그 당시에는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건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시간이 흐르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수긍하게 된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라고 했던 니체의 말에 고통의 이면에 다른 얼굴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최소한 고통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다.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고통 속에 숨겨진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자신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삶에 찾아온 고통에 동의하고 그것을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무게는 훨씬 가벼워진다. 고통으로 보이는 사태의 다른 면을 발견하고 빛 속에서 춤추는 기쁨을 느낄 줄 아는 능력. 그것이 바로 고해를 건너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다. 신종이 승하한 뒤 어린 철종을 대신해 수렴청정했던 선인 태호는 신법당 인사를 내쫓고 구법당 인사를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였다. 동파는 태호의 절대적 신임에 힘입어 황제 곁에서 황제의 언행을 기록하는 기거사인, 조정이 조서를 작성하는 중서사인을 거쳐 한림학사지제고 예부상서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쟁으로 인해 견제와 질시가 심해진 조정에 염증을 느낀 동파는 다시 외직을 청해 항주, 양주 등지로 나갔다. 철종이 자라서 친정하기 시작한 소송원년에 신법과 인물이 대거 등용되면서 선인 태호의 지지를 받았던 구법당 인사는 모두 조정에서 축출되었다. 그 중에서 동파는 대유령을 넘어 대륙 남쪽 끝에 위치한 머나먼 오지로 유배된 첫 번째 인물이었다. 지금의 광둥성 해양에 해당하는 해주는 황주보다 훨씬 더 편벽하고 기후 조건도 열악한 곳이다. 황제에 유배되었을 때처럼 공무에 참여할 수 없고 안치소를 떠날 수 없는 신분으로 이곳에서 2년 넘게 귀양살이하다가 나이 62에 다시 바다 건너 해남도 담주로 유배되었다. 노년이라는 육체적 조건과 열악한 자연 환경으로 인해 두 번째 닥친 유배는 첫 번째보다 훨씬 가혹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맞는 좌절과 고통 앞에서 동파의 정신과 영혼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빛났다. 해주에 도착해 잠시 가오사에 머물 때 동파는 송풍정 주위를 걷다가 또 한 번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해주 가오사에서 머물 때였다. 송풍정 아래를 발길 닿는 대로 거닐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고 피곤하여 침상에서 쉬고 싶었다. 송풍정이 있는 곳을 바라보니 아직도 나무 끝에 있기에 어떻게 저기까지 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 있다가 갑자기 여기라고 왜 실만한 곳이 없겠는가 라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마음이 마치 낚싯바늘에 걸렸던 고기가 거기서 빠져나온 것과 같았다. 만약 사람들이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다면 비록 두 군대가 서로 대치하여 북소리가 우레처럼 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 적에게 죽고 뒤로 물러나면 군법에 의해 죽는 상황에 당면하더라도 얼마든지 잘 쉴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는 굴레이다. 꼭 침상에서 쉬어야 한다는 마음을 놓아버리자 숲속 어디나 다 쉴 수 있는 곳이 되었고 곧바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반드시 뭐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동의의 첫걸음이다. 1095년 겨울 조정에서 대사면령을 내렸으나 자신을 포함한 구법당 인사들만 사면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한 동파는 북쪽으로 다시 돌아갈 희망이 없음을 알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는 반드시 북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해주에서 여생을 마치기로 결심했다. 그의 사촌 정지재에게 보낸 편지에 당시의 심경이 잘 나타나 있다. 요즘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이미 제가 북쪽으로 돌아갈 희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오히려 편안합니다. 원래 해주의 수재였는데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여 평생을 고향에서 살기로 작정한 것과 같다고 여기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걱정이 없답니다. 굳이 자신이 살던 옛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해주에서 사는 지금의 상황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의하는 과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동파답게 해악이 넘친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을 정면으로 관통하는 비법이다. 의지가 하는 최고의 활동은 노력이 아니라 동의라는 말이 있다. 동파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마치 파도 타는 사람이 물의 흐름에 온몸을 완전히 맡기듯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더라도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판단 없이 쫓겨난 신하의 몸으로 귀양 간 곳이지만 자신을 그곳 출신인 양 여기고 여지 때문에 남은 생을 영남의 벽촌에서 살아도 좋다고 말하는 동파의 유머는 불행에 동의하는 중요한 기제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파는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다. 유머는 고통과 불행을 승화시키고 걱정과 근심의 무게를 감소시키는 놀라운 힘을 주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 62에 바다 건너 해남도에 도착했을 때 동파는 망연하고 슬픈 감정을 느꼈다. 사실 해남도 유배는 사형이나 진배 없는 것이어서 살아서 돌아오지 말라는 의미였다.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는 노년에 이토록 혹독한 고통을 겪었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해주에서 남은 생을 보내려고 준비했는데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운명이 얼마나 서글펐을까. 그러나 그 어떠한 고통도 동파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는 어떤 고통이나 불량에도 다 동의했으므로 그 결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반전시키는 특유의 위트나 유머는 더욱 빛나게 되었다. 내가 막 해남도에 도착했을 때 사방을 둘러보니 하늘과 바다가 끝이 없었다. 슬프고 마음이 상하여 언제 이 섬을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에 다시 생각해보니 천지는 물 가운데에 있고 고주는 큰 바다 한가운데 있으며 중국은 작은 바다 가운데 있으니 생명이 있는 것 중 어느 누가 섬에 있지 않은가. 대야의 물을 땅에 쏟으면 지푸라기가 물에 뜨는데 그 지푸라기에 붙은 개미는 어디로 건너가야 할지 망연해진다. 잠시 후에 물이 마르자 개미가 곧장 그곳을 떠나 자기 동료를 만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시는 자네를 보지 못할 뻔했지 뭔가
한다. 그 잠깐 사이에 사통팔달의 대로가 생길 줄 어찌 알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우습구나. 바다 건너 외딴 섬에 유배된 자의 심정은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언제쯤 여기를 떠나 다시 육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육지라고 부르는 그곳 역시 지구적 관점으로 보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다. 그렇게 보면 모든 생명은 다 섬에서 살고 있으므로 지금의 처지가 특별히 슬플 것도 없어진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면서 다시는 이 섬에서 못 나갈 것이라고 믿은 자신의 우매함을 자칫 죽을 뻔했다고 믿은 개미에 비유하며 자조한 동파의 유머는 의미심장하다. 저 개미처럼 금방 물이 말라 사통팔달의 대로 앞에 서게 될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왜 굳이 극단적으로 나쁜 상상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는가. 나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중 일부만 현실이었다 라고 했던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약 92%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걱정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리는 습관적인 상상이 만든 것이지 실제하는 사실이 아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공공하든 영달하든 그에 상관없이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영달하면 즐거워하고 공공하면 슬퍼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매달아 놓는 것이다.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어 눈앞의 현상에 구속되면 삶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기 어려워지고 결국 본말이 전도된 삶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이모당은 철학의 가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에 대해 웃게 만드는 데 있다고 했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유머를 세상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중심에 세우는 대신 미소 지으며 한 번쯤은 바깥에서 자신을 바라봄을 의미하는 것이라 정의하며 이를 자기 초월의 중요한 특징으로 파악했다. 우리는 동파의 글에서 유머를 통한 자기 초월을 도처에서 목격했다. 동파의 글을 보면 그가 낙천적인 사람이며 천재적인 유머 감각을 갖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의 재기발랄한 유머는 작가 버나드 쇼에 버금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특히 그가 험난한 고비에 맞닥뜨렸을 때마다 자신에게 던진 유머는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을 바꿔 놓는다. 캄캄한 하늘에서도 유유히 빛나는 별처럼 고통 속에서 더욱 빛나는 그의 유머는 우리 앞에 닥친 고통을 이해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평을 열어 보여준다. 그것은 동파가 고통에 동의함으로써 자제자득함을 얻을 수 있게 한 중요한 힘이었다. 세상을 떠나기 2달 전 1101년 5월의 동파는 지금의 장수성 진강에 있는 금산사에 들렀다. 그곳에는 북송의 위대한 화가 이공린이 그린 동파의 초상화가 있었다. 동파는 그 초상화에 자신의 일생을 궤괄하는 한 편의 시를 썼다. 마치 묘지명을 쓰듯이 마음은 이미 재가 된 나무, 몸은 메어놓지 않은 배. 내 평생 공적이 무엇이냐? 황주, 해주, 담주더라. 재가 된 나무와 같은 마음이란 장자의 제물론에 나오는 말로 스스로를 잊어버린 상태, 즉
만물과 하나가 된 경지를 말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어떤 욕망도 일지 않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른 마음이다. 메어놓지 않은 배는 물결과 바람을 따라 어디든지 흘러간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모두 자유로운 지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평생 이룬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놀랍게도 그는 살아생전에 이룩했던 정치적인 영달도 학문적 성과도 문학예술 방면의 성취도 아닌 물질적,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세 차례의 귀양살이를 최고의 업적으로 꼽았다. 그 세 차례의 고난이 가져온 절망과 쓰라림에 오롯이 동의함으로써 빚어진 그의 품격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어 보석처럼 빛난다. 결국 동파의 삶이 보여준 위대함은 그의 행위가 낳은 공적이 아니라 그가 이 세상에서 존재한 방식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지가 동파의 문장보다 동파의 인품을 그토록 강조하고 숭배했던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스 크레타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지명을 좋아한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큰 두 힘의 욕망과 두려움, 인간의 조건이자 인간의 굴레이기도 한 이 두 가지를 초월하여 영혼의 대자유에 이른 카잔차키스의 정신적 경지가 불었기 때문이다. 동파 역시 그를 당금질한 세 차례의 극심한 고통의 경험을 승화시켜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다. 이처럼 두 작가가 이른 정신적 경지는 세속에 매몰되어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을 일깨워주고 눈앞에 펼쳐지는 세속적 삶이 아닌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머와 해안이 넘치는 동파의 글은 삶의 고비마다 맞닥뜨리는 고통을 동의 차원이라는 새로운 지평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돕는다. 그 결과 고통의 이면에는 언제나 긍정적인 의도가 있음을, 또 자신의 고통에 던지는 지혜로운 유머가 얼마나 삶을 풍요롭고 빛나게 만드는지 깨닫게 한다. 장자에서 물고기가 곤히 봉쇄가 되어 날아올라 삶의 터전이던 바다를 미적 향유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동파의 삶은 그 자체로 우리의 관점과 인식의 지평을 새로운 차원으로 열어준다. 그리하여 주저앉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추스리고 일어나 앞으로 걸어갈 용기와 힘을 건네준다. 어떠셨나요? 소동파의 글을 접하고 나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민들이 한낱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느껴지시지는 않나요? 방금 들으신 대화 속 개미 이야기처럼 때로는 우리 눈앞의 길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의 고난이 지나고 물이 마르고 나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동팔달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장을 읽으며 제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았던 구절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가로로 보면 고개요, 옆에서 보면 봉우리라. 멀고 가까움과 높낮이에 따라 그 모습 각기 다르니 여산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단지 내 몸이 이 산 속에 있기 때문이라네. 우리 역시 인생이라는 거대한 산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험난한 돌길에만 마음을 뺏기곤 합니다. 하지만 소동파처럼 한 걸음만 물러서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의 고통도 기쁨도 그저 흘러가는 구름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도 탐나는 책과 함께 마음의 숲을 거닐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해졌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지혜의 숲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